빙하는 거대한 토공 기계입니다. 위에 떨어지는 바위들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같고 앞에 있는 바위들을 밀고 가는 불도저 같습니다. 이 바위들을 빙퇴석이라고 하는데요. 빙하가 있던 자리를 알려주는 흔적입니다. 프란츠 요제프 빙하의 앞부분에서 20km 떨어진 곳인데요. 약 2만 년 전에 제가 있는 곳을 지나 바다로 흘러나가던 빙하가 이 바위들을 퇴적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바위들은 한때 빙하가 있던 자리를 보여줍니다. 지구의 수천 년 역사를 압축한 이 컴퓨터 생성 화면을 보면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 낮은 기온, 더 많은 눈과 얼음, 프란츠 요제프 빙하는 더 앞쪽으로 나와 있죠. 2만 년 전, 오늘날 육지의 30%는 거대한 빙하로 뒤덮여 있었고 그래서 지구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궤도가 변하면서 기온과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고 빙하는 다시 녹았죠. 궤도가 조건을 만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려면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감소로 인한 기온 상승과 하락 효과가 필요합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고 기온은 상승하고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빙하가 위치한 산맥 너머 줄어들고 있는 태즈먼 빙하 옆에 형성된 호수에서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빙하 시대의 끝이 이런 모습입니다. 빙하는 붕괴되고 호수들이 생기고 새 육지가 나타나고 빙산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은 태즈먼 빙하 내부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무너진 태즈먼 빙하는 여기서 6km나 떨어진 지점에서 끝나고 그 빙하로부터 형성된 호수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죠. 하나의 빙하만으로는 지구 전체의 상태를 알 수 없지만 태즈먼 빙하뿐 아니라 지구의 빙하 대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래스카의 컬럼비아 빙하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빙하인데요.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극대륙 얼음 탐사팀은 저속 촬영 카메라의 위치를 옮겨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이 빙하가 녹아내려 물줄기와 작은 호수들만 남겼습니다. 대기의 온도계는 상승을 나타냅니다. 도시에서 먼 대기의 온도계도 상승을 나타내고 땅과 바다를 봐도 위성에서 내려다봐도 기온 상승이 나타납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콜로라도주 덴버의 국립빙하표본연구소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얼음이 영하 35도 온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빙하 표본은 약 40만 년이나 된 것입니다. 북극의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에서 온 고대의 빙하는 지구의 기후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런 표본들이 어떤 정보를 줄까요? 첫 번째는 제가 뉴질랜드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눈이 얼음으로 변한 층입니다. 여름, 겨울에 쌓인 층으로 나이테처럼 연대를 나타내죠. 다른 표본은 또 다른 정보를 주는데요. 5만 년 전에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해 그린란드까지 날아간 화산재입니다. 표본들은 다른 중요한 비밀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기포들은 눈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고대의 공기가 갇혀 지금까지 보존된 것이죠. 과학자들은 더 오래된 남극 대륙의 빙하 표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본들은 과거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알려주는데 정확도가 매우 높은 정보죠. 진공실에서 얼음 덩어리를 깨뜨려 거기서 나오는 기체를 분석하는데요.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에 의하면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갑니다. 또 지구의 기후 역사를 보면 그 영향으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증가가 단순한 자연적 변동이 아니라 인간이 원인이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풍경을 보면 화산이 온갖 흥미로운 물질을 내놓고 있음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포함됐죠. 그럼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화산 활동이 원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문제를 푸는 첫 단계는 기록입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고 공장 굴뚝과 배기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죠. 자연의 배출량은 적습니다. 인간은 화산보다 50에서 100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대기 상태를 확인해 보면 우리의 기록이 옳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산은 암석을 녹임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연소하는 게 아니므로 산소를 쓰지 않죠. 하지만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는 산소를 씁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산소가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뭔가를 태운 결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때 그 탄소는 어디서 올까요? 탄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벼운 탄소 12는 특히 식물에 흔하고 중간 무게의 탄소 13은 화산에서 나오는 기체에서 좀 더 흔히 볼 수 있죠. 다음은 무거운 탄소 14인데요. 방사성 탄소로 약 5만 년이 지나면 거의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공룡뼈나 화석연료처럼 아주 오래된 물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식물에서 나오는 탄소 12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탄소 13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가 화산에서 나온 건 아니고 탄소 14의 증가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최근에 살았던 식물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대기 조사에 따르면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오래전에 죽은 식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태운 화석연료에서 나온 것이죠. 캘리포니아주 포트 어윈에서는 병사들에게 실전 감각을 길러주는 훈련을 합니다. 펜타곤의 4개년 국방정책 보고서의 목적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대처하는 군사 전략이 담겼죠.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2010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그 만일의 사태에 기후변화가 포함됐죠. 해군의 해양학자인 데이비드 티틀리 해군 소장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국방정책 보고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시각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을 살펴보고 해수면의 상승을 살펴보고 빙하들의 변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닌 전 세계의 빙하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모든 현상을 종합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관측 결과가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게 말하죠. 지구의 핵심 지역들의 온난화가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는 건 알고 있고 바다가 더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온난화가 강한 폭풍이나 강우 강도, 강우 분포 등에 미칠 영향입니다. 기후변화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지만 세상의 특정한 지역들에서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예상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군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21세기에 매우 장기적이고도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 보고서에 포함된 기반시설 취약성 평가에 의하면 153개의 해군 시설이 기후의 압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하와이의 진주만에서 버지니아주의 노포까지 기지들과 근처 시설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해수면이 1~2m 상승해도 이건 상당한 양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전략상의 어려움이 되긴 할 겁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불과 홍수, 기근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가 불안해질 수도 있죠.
국방부에게 기후변화는 위협을 배가시키는 요소지만 티틀리 해군 소장은 과학으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행인 건 해양학이나 빙하학, 기상학 등의 과학이 충분히 발달해서 이런 현상을 예측하는 타임프레임에 대한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측들을 이용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티틀리는 기후변화를 확신합니다. 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인 군대에서는 화석연료 이용이 변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매일 30만 배럴의 석유를 쓰는데 1200만 갤런보다 많은 양입니다. 무장한 험비는 갤런당 6.4km를 가고 에브람스 전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1km에 2.5 배럴을 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외딴 기지로 연료를 채우러 가는데 갤런당 400달러까지 들 수 있죠. 포트호위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군대가 효율적일 수 있는지 시험 중인데요. 육군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캠프 펜들턴의 해병대원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는 에너지 절약 실험 전방 작전기지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장비든지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대원들이 훈련돼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고 확실히 실전 영역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들은 다양한 휴대용 태양열 기구들을 시험하고 고인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화하는 연습도 합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연료와 물 수송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이죠. 한 육군 보고서에 의하면 5년 동안 3,000명 이상의 군 요원이 물자 수송 중에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해병대가 수송차를 호위하다가 폭탄 공격을 받으면 그런 데서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건 너무 허무한 일이죠. 해병대원의 능력을 그런 데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과거에 숙박시설엔 발전기가 꼭 필요했고 컴퓨터 작동에도 많은 연료가 들죠. 지금 저희는 파워 쉐이드라는 걸 설치하고 있는데 윗면에 신축성 있는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전등이나 노트북 같은 소규모 전자장치에 쓸 동력을 얻을 수 있죠. 또 텐트에 그늘도 만들어줍니다. 아프리카에서 실험한 결과 텐트 안의 온도를 7도에서 10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입증됐죠. 이 텐트 전체에 쓰는 LED 전등이 전부 91와트로 구식 백열 전구 하나보다 적은 전기를 씁니다. 효율성 면에선 최고입니다. LED는 무겁지 않지만 해병대원들의 거친 손길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바다와 하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해군 전함인 메이킨 아일랜드는 점프 제트기와 헬기, 상륙정을 갖춘 상륙 강습 함정입니다. 가스터빈과 전기 합성 구동 장치를 모두 가진 최초의 배로 바다에 있는 75%의 시간 동안 합성 구동 장치를 쓸 수 있죠. 이 바다의 하이브리드 카는 첫 항해에서 연료비를 200만 달러나 절약했습니다. 미 해군은 2016년까지 대녹색 함대라는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작동하는 항모 전단인데요. 원자력선, 하이브리드 수상함, 바이오 연료로만 나는 항공기로 이루어진 함대입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50% 줄이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에 태양 동력 장치가 설치되자 발전기에 쓰이는 가스가 80%나 줄었습니다. 과거에 컴퓨터와 GPS, 레이더에 대한 국방부의 혁신은 민간에까지 확산됐죠. 앞으로 미군의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은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고 인명과 돈을 아껴줄 겁니다. 미군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는 중국.